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중에 이자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금융소득의 대부분은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다만 이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배제하고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별로 각각 판정을 하고요. 배당 가산액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출자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으로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의 세율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4%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천만 원 구성 순서,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나중에 배당소득이나 배당가산액을 계산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자소득, 본래의 배당가산액의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그 다음에 본래 배당가산액의 대상인 배당소득, 이 순서대로 2천만 원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가산액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가산액은 법인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적용 대상을 보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어야 되고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이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과세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배당소득 금액의 1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배당세 공제 계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금융소득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갖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세액계산 특례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보시고요. 자, 신고서 작성 시에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금융소득의 구분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든가 일반적인 이자소득 구분 코드 11번, 13번 이 부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배당가산액 적용 대상인 배당소득은 21번이고요. 적용이 아닌 배당소득은 22번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으면 추후에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용이 잘못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당가산액 적용 대상 배당소득은 총액으로 입력하고요. 배당가산액 적용 대상 배당소득을 별도로 계산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신고서에서 뭡니까? 1번 소득금액 명세 쪽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11번 관련되는 부분이 비영업 대금 이익이죠. 주식회사 백두산으로부터 받은 비영업 대금이 500만 원과 원천징수세액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일반 이자소득입니다. 금융기관 이자소득 해서 1,000만 원과 140만 원. 자, 이때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는 소득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자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당소득은 주식회사 천지로부터 7천만 원과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3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같은 회사에서 받았지만 소득 구분 코드가 다르죠. 그로스업이 되지 않는 배당가산액이 적용되지 않는 코드입니다. 22번 코드고요. 7천만 원은 21번 코드입니다.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은 7천만 원으로 기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해당 금액에는 배당가산액 대상 금액을 계산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2천만 원 구성에 대한 부분 살펴봤죠. 이자소득이 기본적으로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배당가산의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8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추가 이제 배당가산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200만 원 들어가서 2천만 원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중에 6,800만 원이 배당가산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다른 종합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등록을 하신 후에 2월 결손금, 원천징수, 소득공제, 가산세, 주택매매거래, 금융소득 계산 탭으로 넘어오게 되면 금융소득 계산 탭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용과 배당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주의해서 보실 거는 266페이지에 보시면 금융소득 계산 탭에서 금융소득을 포함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비교 방식 산출세액 계산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 중에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금액 직접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금액 직접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입력하셔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은 9%로 원천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 적용하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배당 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별도로 확인하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하시고, 자, 이 배당세액 공제 748만 원은 우리 8번 종합소득 계산 쪽에 가서 F7번 세액공제 입력 쪽에 가시게 되면 배당세액 공제액을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배당세액 748만 원 세액공제 금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수동으로 직접 입력해 주셔야만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결손금 소득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인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을 했고요. 직전 과세 기간에 사업소득 결정세액이 있어야 되고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하고 결손금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작년도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고 결손금 소득공제액 계산서 한식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 보시면 법인 전환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장에 폐업한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해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신설사업장에서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에 폐업한 사업장에서 나온 소득세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요. 직전 연도에 추계로 신고했을 때에도 당해 연도 결손금으로 인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고 실무에서 적용되는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결손금 소득공제 환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환급 신청서에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당해 연도 결손금을 사업장별 결손금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전 연도 소득세 과표를 입력을 합니다. 과세 표준 우리 자료에 1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억 원이고요. 산출세액은 2,010만 원이고 결정세액은 1,5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에서 우리가 얼마를 공제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자, 1억 원을 적용을 했을 때 사업장별 결손금 금액 5,946만 6,666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공제를 받으면 1,510만 원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하실 때 소급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2월 결손금을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 교재에 내용이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교재 296페이지에 보시면 결손금액은 단기 결손금액과 소급공제 결손금 최고액이 있습니다. 최고액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마이너스 직전 사업연도 소득세율 분의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 감면세액 이걸 역으로 계산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계산하셔갖고 우리 공제 금액을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손금 소급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추계 신고 시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서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판정 기준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순경비율은 수익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그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우리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고시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프로그램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면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은 개인조정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단순경비율이 되겠습니다. 단순경비율에 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반영을 하게 되는데 회사 등록에 등록된 정보와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여기에 총수익금액만 입력을 하게 되면 총수익금액 입력하면 필요경비와 종합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2월 공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 주시고요. 개인연금저축이 있다면 클릭을 하게 되면 연금 계좌세액 공제 내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액 공제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자녀 세액 공제 6세 이하 관련되는 부분 연금계좌 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이 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 중소기업,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면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가산세 부분 클릭해 보시면 우리 가산세에 대해서 무기장 과소신고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납부세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원천납부세액을 등록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경비율 관련되는 신고서는 마감해서 출력해서 세무서에 신고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자로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되고 만약에 전자 신고하신다면 단순경비율로 적용된 신고서 저장하신 다음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가셔갖고 단순경비율로 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40번 단순경비율은 그러니까 코드 번호가 32번이죠. 32번 1110번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단순경비율로 계산당 520만 원 소득금액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명세서, 가산세 여러 가지 내용들 반영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소득공제 명세서는 소득공제 신고서를 별도로 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작성하셔야 되죠. 소득공제 신고서에 있는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반영해서 전자신고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기준경비율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의 신고서 작성 내용입니다. 자,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 관련해서 주요경비 중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래 구분에 있어서 매입 비용에서 거래 일자 2017년 5월 2일인가요? 5월 2일 500만 원입니다. 거래 일자 2017년 5월 2일 상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래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상호는 생략을 하고요. 500만 원.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등록이 된 내용은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자, 추계소득금액 계산에서 기준경비율로 가서 그러니까 백두무역 상사에 대한 기초 정보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고요. 총 수익금액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단기 주요 경비 관련되는 부분은 나합원에 단기 주요 경비 반영을 합니다. 정규 정빙 수취한 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금액 1,000만 원,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한 거 500만 원, 임차료에 대해서 700만 원, 인건비 1,500만 원 반영해서 3,7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 기준경비율 적용해서 적용이 되고요. 자, 단순경비율도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입력, 우리 코드 번호를 통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될 거고, 기획재정부에 의한 배율, 복식부기 의무자는 3.2배, 간편장부 대상자는 2.6배입니다. 선택하시면 3.2배를 기준으로 해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에 3.2배 계산한 금액과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 중에 둘 중에 큰 금액입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할 때 3,600의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한 게 2,600이면 2,600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신 다음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가서 단순경비율로 기준경비율로 계산을 다시 합니다. 31번 기준경비율 1110번 해서 2,662만 4천원 기준으로 2월 결손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서 납부세액까지 쭉 계산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와 추계 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예,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이미 도입된 지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대상 사업자를 보면 해당 연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그룹별로 20억, 10억, 5억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상자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해당 과세 기간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의할 사항은 복식부기 의무자나 외부조정 대상자 등의 판단 시에는 직전 연도 금액으로 하는데 성실신고는 당해 연도로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업종 분류에서 약국의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액 기준 20억 이상일 때 대상입니다.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표준산업 분류에 코드가 5299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관 대리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사업이 운수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억 원 기준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사업이 통관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조금 불분명합니다만 통관업에 해당이 된다면 5억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통관업이라고 하는 게 별표 3에 3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통관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서비스업에 통관업에 해당이 되는지 요거는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외에 그러니까 전문 자격사, 변호사라든가 이런 공인노무사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3번 그룹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3번 그룹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사례 부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판정 사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요. 과세기간별 수익금액 기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조업은 제조업으로 15억인데 2014년 5월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라는 겁니다. 즉 17년도에 신규로 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 금액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도매업과 제조업이 각각 이렇게 있을 때는 환산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A 사업장과 B 사업장 이렇게 각각 있을 때 이 경우에도 주된 소득금액, 주된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관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주된 게 이제 제조업이죠. 제조업 수익금액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9번을 보시면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을 때 공동사업장은 개인 지분과 별도로 판단해서 5억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단독사업장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고 성실신고 확인자 범위, 세무사의 자기 확인은 안 된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4월 30일까지 선임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6월 말까지 연장되는 부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해서 60% 지출한 비용의 6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100만 원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성실신고 관련해서 자, 내용 보시면 되겠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고요. 자, 성실신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미제출 가산세 5%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신고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와 미제출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합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사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그러면 실무에서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제감면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제출해서 대표자 백두산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 해서 참고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수익금액 22억 5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룹별로 해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자,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저장을 하고 선임신고서 제출하시면 선임신고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서는 하단 부분에 있는 주요 항목 명세서, 특정사항 기술서, 사업자 확인사항 전부 다 확인하신 후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정하게 그러니까 확인했다라고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지출했다라고 하면 500만 원에 60% 기준으로 해서 세액공제 금액 100만 원 확인하실 수 있고 2017년도 당기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공제가 안 된다면 2월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적용 확인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주요 항목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 명세서가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항목 명세서 소유 구분 해줍니다. 소유 구분 타가로 해서 그러니까 지상 1층 면적은 200, 그 다음에 530, 임차 보증금 5천만, 그러니까 5억 원이고요. 월세 300만 원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입력하실 때 화폐 단위 1,000원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업원 수 10명, 차량 2대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주요 거래처에 대한 부분 하나하나 입력하실 수도 있겠지만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매입처에 대한 부분도 F2번을 통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 거래처 품목 내용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작성 사례는 320페이지에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 탭인 주요 고정자산과 차입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요 고정자산 명세도 F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물 기계장치 비품과 관련되는 부분 적용을 해주시면 건물에 대한 부분 리스 여부 관련되는 부분 적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차입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F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홍길동 국민은행 관련해서 연간 지급이자 차입일 상환일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명세에서는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수익금액 검토입니다. 수익금액 검토도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해 주시면 총 수익금액과 우리 부가세 신고서 과표 금액과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고 증빙현황 차이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차이 금액의 내용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매출의 차이가 뭐냐라는 부분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차이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발생하지는 않는데 차이 금액이 나온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신고사항 검토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봉사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 내용이 없다면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탭, 필요경비 등에 대한 검토 부분입니다. 표준손익계산서와 관련되는 적격증빙 수치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면 계정별로 적격증빙 수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탭, 표준손익계산서로 갑니다. 불러오기를 눌러서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면 정빙불비에 대한 부분 나오는데 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할 때 접대비라고 하면 접대비에 대한 부분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적격증빙 외의 정빙을 수취했다라고 하면 가산세에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에 대한 부분 2억 9,7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 지급명세서 제출 부분 2억 9,700만 원과 정확하게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 차이 금액이 없는 걸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가 부분입니다. 제조원가 부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원가 명세서 항목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격증빙, 외정빙이나 정빙불비에 대한 부분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급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일반 전표나 매매출 전표에서 적격증빙 수치 여부에 대한 부분,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전표 자료가 정확하게 분석이 돼서 입력이 되어 있다면 작성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4번에 기타 사업용 계좌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3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적격증빙 없는 비용 명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면 접대비에 대한 부분, 경조사비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정확하게 반영이 됐느냐 하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직계존비속과 관련해서 비용이 있다면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영을 해 주시고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도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 불러와서 차량 소유, 보험 소유, 주민등록번호 관련되는 부분 전부 다 등록해 주시고요. 사업용 계좌와 관련해서는 계좌 잔액만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주요 항목별 명세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는데 이 주요 항목별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3번 필요경비 등 검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적격증빙이나 증빙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했는지 검토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 기술서입니다. 특이사항, 사업 현황에 대한 부분, 수익금액,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차량 유지비, 인건비에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 인건비가 있다면 배우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들을 기록을 해 주시고요. 기록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사업자 확인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장부상의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하느냐 하는 뭐 누락 여부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성하기보다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사항과 업종별 내용들을 검토하신 다음에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작성하신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업무가 완료되게 됩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그러니까 신고 기한을 연장해서 주는 부분은 우리 각종 확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에 신고하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요 항목 명세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 적격증빙 수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우리 사업용 그러니까 수익금액에 있어서 수익금액 누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입금된 매출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 누락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2017년 귀속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해서 신고서 작성하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교재를 통해서 또 제공되는
그러니까 회계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면서 실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이외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잘 챙겨서 이번 신고 업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